저기 3페이지부터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여기서 이제 5년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옛날에도 이야기해드렸는데 이제 뒤에 물권법 계약법을 배웠기 때문에 5년에 한 문제 나오고 이거 다시 설명해 줄 시간도 없고 따라 뒤에 거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대신 이제 한 가지 것만 정리하고 머릿속 정리하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민법에서는 뭘 배우고자 하는가 하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니까 민법은 실체법이다. 여기다 항상 목표를 정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실체법 다시 하게요. 지금부터는 이 앞전 과정처럼 미주얼고자 하나하나 다 설명 못 해주니까 웬만한 건 아는 걸로 간주하고 중요한 것으로 짚고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야 되고 만약 실체법이니까 권리명으로서 규례놓은 법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요거 하나 배우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책을 했다. 이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어떤 권리임을 갖는가. 소유권 이전 의무 반대와 소유권의 조건 대금지 의무 반대와 대금지 조건 권리의무 갖는다. 요거 하나 배우는 민법 공부 전부다 말이야. 이때 이 당사자가 발생이 된 권리의무를 법률 효과라 그러고 이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 여기서는 이제 계약이 원인이 돼서 이 효과가 생겼으니까 이 계약 같은 거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 이 계약 같은 것을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약의 사실 계약이 성립되면 청약, 성납합의자 등 이런 거를 각각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약의 사실이다. 법률 사실, 법률 사실 특히 법률 효과, 법률 요건 이 개념은 정확히 파악해두고 그 다음 이 법률 효과를 보면 권리가 있으면 타방은 그에 대해서 의무를 통상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를 중심으로서 책이 설명이 되었고 유시간 편을 보면 근대 민법은 권리본위로 구성이 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교재가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을 권리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하나하나 열거하면 시간 걸리니까 압축을 시켜서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법 교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권리 변동이죠. 따라서 법률 효과 이코르 권리 변동 같은 말. 따라서 법률 효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이다. 다른 말로는 권리 변동 원인이다. 쌤. 그다음 이제 민법이 사법이기 때문에 워낙에 방대하다. 따라서 법조문 숫자 물론 시험에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중개법 관련된 건 들어가지만 1118개 조문이다. 요게 이제 크게 세 등으로 구별이 된다.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 변동. 1118개 세 등으로 구별이 된대요. 권리 주체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여기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의 자연인 얘네들이 이제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 그 이야기고 권리 객체 여기서는 이 건물을 대상으로서 권리의무를 취득하니까 건물 같은 것은 물건. 따라 이제 권리 객체로 민법에 규정된 것은 물건이고 그다음에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는 지겹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권리 변동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면 소멸되는가? 그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법률 행위에서 이 사례는 계약에 의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계약 같은 경우 법률 행위. 따라서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고 갑이 사망을 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생겨난다. 부자지간에 계약 관계 없다.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더라. 상속처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이거를 학자들은 다른 말로 법률로 규정한 권리 변동 요리 얘기를 하니까 권리 변동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뭐냐? 첫째, 권리 주체, 자연인 법인, 시험법 및 제외, 권리 객체, 물건 제외. 여기 칠판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야. 중개업자가 하는 일은 뭐냐? 이 계약의 성사도 안 쓰는 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이 되니까 이것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단 말이야. 따라서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계약 같은 법률 행위 요게 중개부 대상이니까 우리 중개사 민법은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법률 행위 요게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요거 한 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중개사법도 이제 공부했을 거니까 중개부 개념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변경. 이 득실 변경이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까지가 법률 행위. 행위를 알선한 걸 업으로 한다. 또 중개부 대상은 법률 행위라고 말할게. 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하는데 다만 물권법에서 이제 권리 변동이 물권 변동으로 바뀌죠.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을 배울 때는 상속처럼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도 추가적으로 배우는데 공식 방법 차이 때문에 당분간은 요걸 지금 배운다. 딱 염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법률행위가 이제 뭐냐? 당연히 이제 법률행위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부터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법률행위를 하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칠판에 사례에서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 성낙 두 개에서 합치가 되니까 이 계약이라고는 법률 요건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따라서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요건 중에서 특별히 법률 행위라 한다. 개념 박닥하고 그다음 이어 그 밑에 보면 사적 자체 법률 행위 설명 생략하고 법률 행위와 준법률 차이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준법률 행위는 이제 이 점만 한 번씩 시험에 톡톡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요. 지금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 계약과 같은 거 요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성립이 돼요. 따라서 법률 행위 동시에 의사표시의 특징이 뭐냐? 요거는 당사자가 의혹안 바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을 시킨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신유 당부하는데 요게 지금 법률행위 특징이에요. 칠판에 사활해서 다시 점검해 보면 얘가 지금 1억 원의 살래 요게 청약이라는 거예요. 1억 원의 살래 청약 1억 원의 삭개 요게 성낙. 이거 분석을 해보면 1억 원의 살래 청약했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한다고 미주알 고지를 가르쳐줬어요. 네가 1억 원이라는 대금을 지급하면 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다. 따라서 1억 원의 살래 청약했다는 것은 매도인 쪽에서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의혹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매매계약이 성립된 매매는 소유권 이전을 못 부담하냐? 이 법률효과가 생기느냐? 당사자가 의혹했으니까 원했으니까 왜 1억 원의 살래 청약했다는 것이 곧 1억 원 주면 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넘겼다고 의혹하는 거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누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라고 등 떼민 사람 없다고 말아. 지가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바대로 소유권 이전 법률효과가 생겼고 이것도 마찬가지. 왜 매매계약 성립되면 대금지 의무 법률효과가 생기느냐? 얘가 승낙했다는 것은 1억 원의 삭개 그 말은 당신이 소유권 넘겨주면 나도 1억 원이라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대금을 지급했다고 의혹하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대금지급 법률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따라서 의사표시 특징이자 동시에 법률의 특징 당사자가 의혹한 바대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준법률행위하고 차이점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혹과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준법률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민법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도 지금 몇 번 나왔지만 민법 교재 여기저기 최고란 거 이제 직업도록 나오죠. 요 최고권이 여기 나오는 준법률의 일종이고 이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준법률의 특징은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 이게 이제 준법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통지라고 하는 건데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요게 의사 통지고 이게 준법률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아까 설명 안 하고 건너뛴 부분에 요게 설명이 됐단 말이야. 의사 통지인데 이 의사 통지에서 압도적 출제되는 것이 각종 최고권이에요. 요게 이제 의사 통지로서 준법률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여기 의사 통지는 뚜지거리 말고 칠판 보세요. 의사 통지는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는 의사 통지 그래요. 이게 최고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제권의 소멸 사유에서 우리 시험에 이제 사례 문제로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사례 문제로 뭐가 출제가 됐냐 그러면 아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집에서 또 읽어보라 했고 칠판 보라니까 뚜적거리지 말고 매매를 했다. 얘가 전날짜 대금 지급 안 했다. 채무불량. 얘가 해제를 한다.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따라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제척기간 10년에 걸린다. 따라 얘는 10년 이내면 해제하면 되고 그러면 장기간을 걸쳐서 불안정한 주에 놓으니까 밥만 먹는 기만이다. 물어봐라.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당신 해제할래 안 할래 확답해 달라고 상대방을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최고란 말이 곳곳에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552조인데 우리 시험도 이 해제권과 관련해서 최고가 뭐인데 준법률의 특징이 뭔데 이걸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읽어보라고 신청한 건데 그럼 여기에서 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얘가 지금 최고를 따겠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당신 해지할래 안 할래? 확답해 달라고. 근데 문제는 유예기간 내에 얘가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뭐한 걸로 됐느냐? 소멸한다. 이렇게 민법 552조에 규정이 돼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다고 말이야. 얘가 지금 최고를 했을 때 유예기간 내에 이제 확답을 얘가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 소멸의 효과가 생기는데 이 해제권 소멸의 효과는 이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깁니까? 아니면은 얘 의사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깁니까? 이걸 우리 시험에서 출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준법률의 특징이 뭐라고요? 당사자 의혹과는 관계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 준법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사통지로서 각종 최고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 말을 대입시켜 보라 말이야. 이 경우에 얘가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자 해제권은 소멸이 되니까 더 이상 해제를 못해요. 그럼 해제권 소멸 효과는 뭐 때문에 생겼는가 확인해 보세요. 얘가 최고를 하면서 당신이 유예기간 내 확답을 안 하면 해제권을 소멸시키겠다. 얘가 의혹을 했고 얘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의혹했으니까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겼느냐? 아니면 이자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민법 552조에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 소멸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기는가?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저기 왼쪽 매매처럼 당사자 의혹한 것들에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얘가 의혹한 적은 없잖아요. 네가 유예기간 확답 안 하면 해제권 소멸시킬 거야. 얘가 의혹한 적 없다고 말이야. 그럼 왜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겨요? 이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 몇 조에 552조에 확답 안 하면 해제권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긴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준법률의 대표적인 것이 민법책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각종 최고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이 질문하면 된다고 말. 내는 이유는 최고를 이해를 못하면 민법 공부 못하니까 내는 거라 말. 그래서 이 차이점을 정확히 깨우쳐 놓을 것. 그다음 의사표시의 관계에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법률 행위는 개념이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다시 하게요.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의 차이점은 하도 물어보니까 의혹한 것때 효과가 생기냐, 의혹과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냐, 그 차이인데 특히 민법 체계에 늘어지는 각종 최고를 놓고 항상 이 연구를 열심히 하시라고 말이야. 특히 최고는 시험에서 엄청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최고란 말이 몇 시간마다 나온다는 걸 알죠? 오늘도 지금 몇 번 나왔죠? 집에 가서 연구 잘 하시라고. 그 다음 법률행위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사표시를 요소로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고 말할게. 따라서 의사표시 없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법률행위가 성립 안 되면 법률 효과도 발생될 일이 없고 여기에서 이런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무 생길 일이 없다 그 이야기야. 이처럼 이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표시가 뭔데? 이게 중요한데 내가 민법 첫날 첫 공부할 때부터 주의시켰어요.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고. 국어 시간 같으면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가 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게 의사표시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아무리 법을 엉망으로 공부하더라도 의사표시가 말하는 거다 요따고 사고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권리무, 법률 효과를 배운다. 항상 목표는 여기에다 두고 논리전개하시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딱 정하고 실체법, 법률 효과, 권리무 배운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 의사표시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효과를 여기 초점 맞추라 했죠.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해야지 의사표시가 된다 말. 뭘 의혹해야 돼요? 법률 효과를.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항상 여기다 초점 말하는 게 의사표시 아니고. 그러면 여기 청약이나 승낙이나 대표적인 의사표시인데 왜 이게 의사표시냐? 방금 얘기 들은 것처럼 1억원을 살려 그 말은 소유권을 넘겼다고 의혹하는 것이고 법률 효과가 의혹했잖아. 이렇게. 그럼 의혹하면 효과가 생기고 그 법률 효과가 의혹했으니까 이런 게 의사표시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라고. 따라서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속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연극 배우가 대사를 한다. 의사표시 아니죠? 강사가 강의를 한다. 의사표시 아니죠? 또는 개그맨이 개그를 한다. 정치인이 연설한다. 의사표시 아니니까 이런 데 절대 속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 이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3, 4번 그렇다고 해서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점에서 첫째,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돼요. 취소, 해제, 추인 이런 것들은. 그러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하면 취소로는 단독행위가 성립되니까 의사표시 한 개만을 요소라는 단독행위의 경우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겠죠. 이렇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청약에 따라서 곧 계약이 될 수는 없잖아요. 청약도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것은 당연히 법률행위, 계약하고 의사표시가 이코르가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분명히 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저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이외에 플러스 거기 밑에 동그라미 어디 3번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요물계약 얘가 들어졌죠. 이제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뒤에 공부하면 이렇게 편해.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가르쳐준 무슨 계약 같은 거, 계약금 계약 같은 거, 이런 요물계약 의사표시에 계약금이나 금전의 지급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편하지 하면 뒤에 공부를 해놓으니까. 따라서 3, 4번은 점검 딱 하고 뒤에 넘기세요. 법률행위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90%는 집중 출제되는 것은 거의 단독행위고 단독행위 기가 합동으로 구별하는 건데 여기에 시험에 압도로 출제된 이유는 이게 저 법률행위 핵심 요소가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 개수나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어도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두 개 이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하고 합동행위 그러는데 합동행위는 모른다 해서 공부도 시험 없고 시험에 낼 일 없고 개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에 따라 이걸 구별하는데 시험하고 상관없고 단독행위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따라서 단독행위라고 뭐가 나오기만 하면 그는 시험에 독약처럼 나오니까 정리하러 신신당부를 했는데 우리 민법 시간에서 가장 중시가 되는 취소, 해제, 추인, 철회 이런 게 전부 단독행위죠. 따라서 취소,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민법에서 중요한 해제, 추인 요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독행위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이거 제대로 이해가 되니까 특히 이제 공부능 됐으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때도 됐고 권리 종류 중에 아까도 한마디 했지만 형성권이 그렇게 중요하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철회권 다 형성권이죠. 동시에 권자 빼고 취소, 해제, 추인, 철회는 단독행위죠. 그렇잖아. 따라서 이런 것도 좀 깨우쳐보고 형성권을 행사하면 그것이 대부분 무슨 행위에 해당이 된다. 법률 종류에서는 단독행위다. 이런 관계도 그래서 이걸 깨우치면 10점을 먹고 들어간다는 소리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해제권을 한번 살펴보자 말이야.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얘가 전월자에 중도금 지급 안 한다. 채무불량. 그럼 매도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죠. 그게 해제권이라고. 이거는 형성권이야. 형성권한 권리는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은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기 위해서 타인의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제권은 형성권이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계약 해제가 되고 넘어갔던 소유권도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러면 왜 해제권은 형성권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만약에 해제를 함에 있어서 해제는 지금 채무불량 때문에 하는 건데 해제를 함에 있어서 이자의 협력을 얻도록 하면 어이 자네가 중도금 제때 안 주니까 나 해제하고 싶은데 협조 좀 해주라. 그래 해제하라. 이자 협조를 얻도록 하면 얘가 협조해 주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해제를 못하는 거죠. 채무도 이행 안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얘가 제때 대금 지급 안 하고 채무 이행 안 하니까 빨리 계약 해지하고 없은 거 돌리고 건물 다른 때 팔아야 되는데 이자 협조를 어디까지 해지했다고 가정하면 얘 머리통 깨진다고 말이야. 협조 안 해주면 해지 못 하니까 이 계약에 계속 구속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이런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해제권은 사유 채무불이행 때문에 하는 건데 채무자가 협조를 또 안 해주면 해제를 만약에 못 해버린다. 그러면 얘는 계약 구속부터 벗어날 방도가 없다. 그러니 사안의 성격상 이자 협조를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하라. 그러면 계약 해제되고 다른 때 팔고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해제권은 형성권을 됐으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뭐 하면 돼요?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하면 되잖아. 의사표시 몇 개 있어요? 예권이 필요 없잖아. 한 개 있잖아. 그래서 해제가 뭐예요? 단독행위 그 논리야. 공부하기 편하잖아. 해제권 단독행위 나오면 언달에 팍팍 주고 공부하죠. 그럼 독약처럼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형성권 공부 많이 했잖아요. 책 곳곳 형성권 튀어나오고. 여기 이제 단독행위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걸 또 나누어서 출제를 많이 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왜 이제 이거는 또 구별해서 이제 출제를 좀 많이 했냐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리하기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시되는 취소, 해제, 추임, 철회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줬어요. 이런 경우에 해제가 이제 단독행위인데 얘가 해제권이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할 때 의사표시하면 돼요. 이게 단독행위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의뢰란에도 매매계약 당사자라고 말할게. 근데 지금 해제를 하는데 물론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는 맞는데 얘가 해제 의사표시를 80만 한 상태인데 아직 상대방은 얘가 해제했다는 사실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해제 효력이 생겨버리면 얘도 계약의 당사자인데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법률관계 변동사항을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따라서 얘가 나쁜 놈인 거는 분명하나 법률관계 변동상 못 알아들면 얘가 해제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는 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뭐 해야 된다? 도달된다 그 이야기야. 도달이 된 이유나 효력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원칙적인 단독행위 모습이고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몇 가지 좀 머릿속에 담아들었는데 신지당부를 했는데 지금쯤 머릿속에 다 들어있겠죠.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포기 같은 거. 참고적으로 이제 물권법 공부를 했으니까 지상권의 포기 이런 제한물권의 포기하고 소유권의 포기하고 이게 성질이 달라요.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근데 지상권의 포기는요. 우리 물권법 시간에 뭐 지상권의 포기, 전세권의 포기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똑같은 권리 포기지만 요거는 지상권 포기하면 지상권 소멸하죠. 그럼 토지는 지상권 설정자 반환이 되겠죠. 요건 상대방 있잖아요. 지상권 설정자.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제한물권의 포기는 똑같은 권리 포기지만 그 다음에 유언 같은 거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왜 상대방 없는 단독으로 됐는가? 그 이유도 내가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가별한 사람이 유언을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유언 같은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큰 난리가 나쁜다 그 말이야. 이 유언장에 유언은 단독이라는 건 알 것이고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잖아요. 유언장에다가 내 주권을 건물 누구한테 주라.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니까 유언은 단독인 거예요. 누가 누구 승낙 얻을 필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유언의 내용이 상속인 자식놈들에게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생긴다. 그럼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이 돼요. 그러면 유언의 내용을 자식놈 상속인이 미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분괴가 일어나버려. 이 양반 제명에 못 살고 죽는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거는 이 의사표시 내용이 유언의 내용이 상속인에게 도달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으로 해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공부가 재밌다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문제가 또 있다고 말이야. 문제가 또 있어요. 아까 계약법에서 내가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시험에 상대방이 단독이 없나 그 책에 쓰여있는 걸 주로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계약법과 관련해서 이런 걸 물어보는데 가르쳐준 지 오늘 가르쳐주고 뭐해서 또 망점 맞고 나올 거야. 내가 안 봐도. 정책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단독행위 물어볼 때 합의 해제 단독행위인가 그 다음에 일방예약 단독행위인가 요걸 집중 물어봐요. 하세요. 합의 해제 일방예약 단독행위인가요? 요건 알겠죠. 계약이란 거. 요건 안 틀리겠죠. 합의 해제는 계약이잖아. 근데 요거 물어보면 빵점짜리 수두룩이 나와버려. 일방예약은 일방자가 들어갔다 해서 뭐라고 골라보냐 단독행위라고. 그래서 빵점뼈 수두룩 하다는 거야. 예약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계약이라고. 이것도 계약이라고 말이야. 일방자 들어갔다 속지 마세요. 요즘 시험에 이런 걸 물어봐. 계약법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외워도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 해제는 쉽게 이제 푸는데 계약이라고. 근데 일방예약에 꼭 속아버려. 예약 자체는 본질적으로 예약은 가르쳐주냐. 1년 뒤 1억이나 팔아서 청약 밖에 이렇게 예약 청약 승낙 있어야지 예약을 성립하는 거요. 그럼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우리 민법은 특약이 없으면 뭐로 추정하니까 일방으로 추정해 출조인지 속아보라고. 일방계 딱 붙여 일방예약 해놨더니 전부 단독행위나 그러고 박수치고 다니더라면 올 시험 무지하게 쉽게 나왔다고. 내 예운대로 다 나왔다고. 나중에 보니까 가락만 해놓고. 속지 마세요. 여기 책에는 지금 이거는 계약법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안 써놨지만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본다고. 단독행위 물어보면. 그 다음 거기 이제 우측에 넘어가서 이행위 문제 때는 분류를 해서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물권행위. 이것도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는 특히 물권법에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갖고 놀지 못하면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든 것 같고요. 따라서 요거는 물권법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반드시 정규공부를 하되 이제 하나만 물어보자. 물권법 공부했으니까. 거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거기 채권행위에서 동그라미 2번을 봐보세요. 569조 나와 있죠. 그거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다 매매는 유효다 그 이야기예요. 요거 구별 잘 하시라고. 물권법에서 지겹도록 여기저기 널어져 있고 이 책을 쓴다면 간혹가다 이걸 구별 안 하고 엉망으로 막 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요거 구별 잘 하시라고. 여기가 건물이 A 소유 건물이에요. 이 A 소유 건물에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다고.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죠. 채권청을 발생시키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제3자 A 소유를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이게 569조라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다 매매는 유효해요. 왜냐? 이거는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차문만 생기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얘가 뭐 하면 돼요? 소유권 취득 이전은 아무 지장이 없는 거 이렇게. 매매도 낙성계약이잖아. 의사표시면 성립되잖아요. 이행은 나중에 하잖아. 그럼 그때까지 소유권 취득 이전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569조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다 매매 유효다. 여기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응용하는 조문이야. 물권법에서 곳곳에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죠. 따라 이 말이 또 이쁘게 또 번역하면은 요거 채권행위니까 얘는 처분권은 없잖아요. 따라서 처분 권한 없는 자가 무슨 행위 하더라도 채권행위 하더라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채권행위 할 때는 무슨 권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처분 권한이 필요 없죠. 처분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처분행위 할 때, 물권행위 할 때. 따라서 이제 이걸 한 단계를 더 나가면 뒤에서 다 가르쳐 드렸다고 지겹더라.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이행기 도래했어요. 3월 20일 넘겨주기로 했는데 다시 하게요. 569조가 타인의 물건에 권리다 매매는 유효다 이 조항이에요. 칠판의 사례처럼 이 매매는 유효다 그 이야기라고. 왜? 이행기 도래할 때 소유권 취득 이전에 좀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이쁘게 포장해서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채권행위 하더라도 매매는 채권행위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 그런데
이행기가 도래해서 3월 20일. 그러면 좀 소유권 넘겨들 알았다. 소유권 이전을 합의하고 이게 물권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면은 물권비교라니까 소유권 이한테 넘어갔는데 이 물권행위 이게 처분행위인데 왜 처분행위를 하느냐? 소유권행위를 합의했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재산권이 처분된다 그래서 처분행위를 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뭐 있는 자가 해야 돼요. 처분권은 있는 자가. 따라서 칠판에 싸서 이걸 칼같이 구별하는 거. 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은 없는 자가 무슨 행위 하더라도 채권행위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지만 처분행위는 요 소유권에 관한 합의는 거꾸로 뭐이다? 무효다 그 말이야. 처분권은 없는 자가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니까. 요거는 무효예요. 구별하겠나요? 따라서 거기 채권행위에서 동그라미 2번 갖고 놀아야 되고 처분행위에서 동그라미 1번은 뒷줄은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려는데 처분행위에서 처분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분권 거꾸로 말하면 처분권은 없는 자가 물권행위, 처분행위 하면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별 잘 하시라고. 물권법에서 직업도록 나오고 직업도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구별해야 된다고. 그 다음 나머지 제껴버리고 뒤로 돌아와서 법률행위 요건. 이게 나머지도 계약법 배웠으니까 뭐 유상, 행위, 무상, 행위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물권법에서 유인, 무인 배웠으니까 유인, 무인도 이해할 것이고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뭐 주된행위, 총된행위도 이해할 것이고 아까 계약금 계약 가르쳐 드렸잖아. 전제가 되는 매매가 주된행위, 주된계약, 계약금 계약, 총된계약, 총된행위 그 이야기니까 읽어보면 되고 뭐 요식, 프로식 읽으면 되고 법률행위 요건 다 집중하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권리물에서 배우는 법이다. 이 권리물을 법률효과라 그런다. 권리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압축시에서 권리 변동을 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이제 민법 공부 전부인데 법률효과 이코르 권리 변동 하나 배우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리 변동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 한 줄 배우는 것이 우리 중개사 민법 공부 전부다. 이 여러분 이야기였고 다만 이제 이 법률 행위 원인에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려면은 1단계로는 법률 행위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이 갑이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을 살래 청약했고 얘가 성납했고 양의사피 잡혀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고 계약이 성립돼야지 당사자의 권리무 법률효과가 생기고 이 효과가 생기려면 전제 계약이 성립돼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럼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모든 법률행위를 어떤 법률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있어야 되고 매도인 매수인 여기서 당사자고 청약 성납 의사피 있어야 되고 목적 잘 찾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계약부 해지할 때도 목적이란 말을 엄청 주식해놓는데 이게 목적이 뭔지 총책 공부할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뒤에 가서 개발 세발 된다고요. 목적은 목적물하고 칼같이 구별할 신인당부였고 여기 건물은 목적물로서 법률행위의 객체 요거는 성립요건 아니라고 말해. 여기 성립요건은 목적물이 아니라 뭘 말한다? 목적. 그럼 목적은 뭘 말하느냐?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켜 의혹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니까 여기서 아까 그렇게 좀 청약했다 뭘 의혹했냐 소유권 넘겨줬다 그리고 의혹 안 받더라서 소유권 이전을 부담한다 요게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켜자 의혹하는 법률효과 목적 얘는 대금 지급 부담하는가 쉽게 뭐 하려고 매매요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계약 성립다 요게 목적이에요 요거는 목적물이고 이건 알아듣죠? 그 다음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들어서 언제나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당사자 개념에서는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당사자는 여러분 같은 당사자는 물론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지만 여러분보다 자연인을 기준하면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당사자가 돼요. 정상적인 판단 등이 있냐 없냐 고려사항 아니고 따라서 정신병자도 당사자니까 계약은 성립이 되죠. 그러나 이런 정신병자, 흔히 말하는 의사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이 계약 처리하면은
계약은 성립은 되겠지만 실제 효과는 발생이 안 되고 무효로 들어가죠. 의사문격 법률은 무효니까.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다고 해서 언제나 효과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왜?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없으니까. 따라서 성립되고 효과가 생기려면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갖춘 자일 것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무슨 요건이다? 효력요건. 따라서 어떤 법률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효력요건, 일반적인 요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요거 지금 위에 들어준 것이고 행위능력을 갖춘 당사자일 것. 이런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법령해야지 효과가 생긴다. 이제 의사표시도 갖고 놀지 됐잖아요. 의사표시가 일치하되고 하자는 의사표 아닐까. 이 경우에 이제 A가 A를 공갈 협박을 해서 매매를 했다. 그래도 의사표시는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은 되지만 공갈 협박 당한 자를 보여주고서 우리민법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취소하면 또 무로 들어가니까 효과가 실제 발생이 안 되더라. 그러면 성립되고 효과가 실제 발생이 되려면 공갈 협박을 당하지 아니할 것,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이런 게 필요하다. 거기 요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 목적과 관련해서도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효과 발생 유효가 되고 이런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효과가 발생이 안 되니까 뭐고? 무효가 되고. 물론 여기에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고 우리는 요거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니까 성립조차 되지 못한 것을 법률행위 불성립이라 그래요. 불성립의 경우는 유효, 무효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된 이후에 이제 유효, 무효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이 효력 요건 하나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출제 범위가 또 다르니까 당사자의 효력 요건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별도로 안 배웠고 입문과정에 요건 배운 것이고 이 밑에 두 개가 시험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따라 순차로 공부를 한다. 요 틀이 가장 중요하고 저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야. 거기 특별 성립 요건을 보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낼 일은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제 계약법 공부를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그 1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동그라미 1번. 특별 성립 요건 박스에서 현상 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고 물어봤다.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어. 현상 광고 계약은 유일하게 무슨 계약이다? 여물 계약이다. 그게 떠올라야죠. 그죠? 현상 광고 계약은 유일하게 여물 계약이니까 의사표시 이외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광고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계약이 비로소 성립이 되잖아요. 광고 행위를 완료하는 것은 현상 광고라는 계약이 있으면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다. 여물계 특성상 그 이야기야. 이제 그런 말도 알아듣을 거 아니에요. 계약법 배웠으니까. 민법은 다시 하기지만 1페이지부터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거 알아야 뒤에 알고 뒤에 거 알아야지 앞에 거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앞전에 공부한 거는 딱 20% 공부하신 거야. 뒤에 거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뒤에 거 아니까 얼마나 편하냐 그 말이야. 그 다음 특별 효력 요건이 주로 시험은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1번에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행위서는 대리권이 있어야지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잖아요. 특별 효력 요건이잖아. 조건부 법령이 있었어.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도 특별 효력 요건이고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 그 다음 그 밑에가 농지법에 관한 판례는 하도 물어본다고 내가 가르쳐 들었고 그 밑에가 색칠한 부분과 판례 이거는 워낙에 농지법 그 판례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지금 농지 매매를 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농지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농지법에서 지금 농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우는 과거 일제시대 아픈 기억 때문에 농지는 농민들에게 주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용하고자 하는 자만 스스로 농사 짓고자 하는 자, 작용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글자 그대로 농지 취득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어떤 자격? 작용하고자 하는 이렇게.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농지 매매를 했다. 그럼 이 농지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이걸 이제 묻는 건데 지겹도록 우리 민법시험도 출제해요. 왜냐?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자가 뭐예요?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농지법에서 배우지 마. 민법시험 상관없죠. 민법에서 이거 하나 변동했죠. 이 계약관계 나왔을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효력요건 갖추면 유효, 못 갖추면 무효. 유효냐 무효냐 요거 하나 민법에서 배우는 거야. 이거는 모두 민법에서 터치할 부분이야. 그래서 민법이 모든 법의 만법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 무효 이렇게 판단해 보면 나머지 과목 필요 없어. 안 그래요? 지네들이 뒤지게 세금이 얼마고 무슨 수수료가 얼마고 공법상 이 토지는 공법상 국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제한이 있고 별짓 다 해도 민법에서 무효에 실습니까 말어 그러면 땡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거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유효죠.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저번에 가르쳐줬다 앞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글자대로 자격하고자 자 한해서만 소유권 농지나 소유권 취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기 신청 시에 뭐만 하면 돼요? 첨부하면 되는 거야.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돼 있으니까. 따라서 요게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뭐로 보더라? 유효. 따라서 이제 이 말을 이쁘게 포장해서 시험 출제한다는 거. 따라서 농지 매매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이렇게. 효력 요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여기 없더라도 농지 매매는 뭐니까? 유효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꼭 팔려고.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우측에 법률행위 목적권에서 이제 요 순서대로 목적권은 효력 요건 4가지 검토하고 의사표현 효력 요건 2가지 검토하고 당사자관 효력 요건은 그 앞에 이제 걸린 것상 행위는 게 몇 자 써졌지만 이거 갖고 어림도 없으니까 그 프린트물 나눠주고 기출문 강의했던 거 그걸 한번 꼭 보셔야 되고 먼저 요거를 목적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에서 사정 당사자의 효과가 생기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확정되지 아니하고 이행이 불가능하고 적법하지 아니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다 효력 요건 못 갖췄다 무효다 이야기죠. 이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만 집중 물어보니까 신경 쓰라는 거. 먼저 목적 확정에서 두 번째 줄 이게 계약법에서도 이미 나온 바가 있지만 계약법에서도 법률행위 목적 확정은 꼭 계약 성립 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립 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했더라도 효력 요건 갖췄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 따라서 이런 것들만 판단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사례가 나왔을 때 이자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매수인이 A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A 토지, B 토지 둘 중 하나를 팔아라 청약을 했고 계약법에서 자주 나와요. A가 알겠다 승낙했고 그래 계약이 성립됐고 그러면 매도인의 목적은 지금 목적은 효력 요건이니까 목적은 A 토지 또는 B 토지 둘 중 하나에 대한 소유권 인해줄 의무 부담하는 건데 계약 성립 시에는 목적의 확정은 아직 안 됐죠. A냐 B냐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은 정해졌으니까 왜 그러느냐. 또 똑같은 매매는 낙성 계약이에요. 살려잡기 의사표 합치면서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이행기 때 따로 하는 거 이렇게. 어디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말이 맞는가 해보세요. 시험에 요즘에는 이제 좀 뜸하지만 너무 쪽팔리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지하게 출제를 했어요. 매매라 하면 일방 당사자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타방 당사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자,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맞나요? 뭘 물어본지도 모르죠? 요즘에는 쪽팔려서 안 내죠. 옛날에는 무지 물어봤다고. 다 들고 나와.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잘 맞춰.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그러면 다 확정하냐. 근데 이렇게 말로 물으면 또 빵점 맞고 나와. 낙성 계약이냐 그건 물어봤잖아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는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요물계약이 돼버리잖아.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면 요물계약이 된다니까요. 따라서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뭔만 하면 돼. 의사표현부터 약정하고
대금 지급할 것은 뭔만 하면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낙성계약이니까. 이거 구별 못하겠어요? 약정만 한다니까 주겠다고 계약 성립하고 소유권 넘기로 대금 지급한 건 나중에 하잖아요. 이행기 돌아할 때. 이게 낙성계약이니까. 낙성계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계약은 본질적으로 낙성계약으로 가르쳐주냐. 요물계약은 딱 한 개뿐이고 현상강구야. 그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민법이 가장 중요한 게 낙성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 말이에요. 요 의사표 합치면서 계약이 성립되고 그 다음 소유권 넘기고 대금 지급은 나중에 하는 거라면 이행기 돌아올 때. 따라서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럼 요물계약이 돼버려. 재산권 이전권을 뭔만 한 거라니까요. 약정, 의사표시만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옛날 시험이 여러분한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요즘 물어보면 개판 5분 전이니까 전부 다 공부를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물어보면은 공짜 문제인데 다 틀고 나온다고 말이야. 대금 지급할 것은 뭔만 하는 거예요. 약정 지급함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낙성계약 연구 잘 하시라고. 요물계약하고.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야. 여기 의사표 합치면서 성립하니까 이행기 돌아할 때 소유권과 대금 지급하는 거 이건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행기 돌아할 때까지 둘 중 하나로 확정해서 이전해주면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 있는 게 표준만 정했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말. 계약 성립됐고 확정될 필요는 없고 그것만 신경 쓰란 말. 거기 두 번째 줄 고객과 판례 입장이 되고 계약법에서도 주로 물어보니까 그 정리 잘하고 문제는 목적의 가능인데 요게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목적의 가능이 요거 이행할 수 있어야지 유효니까 이행이 불가능하면 무효라고 말이야. 근데 이행 불능의 종류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죠. 거기 있잖아고. 원시적 불능. 민법 총책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요 사례까지만 건물 매매를 했다. 3월 10일 날. 근데 계약 체결일 전 3월 8일 날 이 건물이 멸시됐다. 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원시적 불능. 따라 이거는 뭐로 돌아간다? 무효. 근데 무효이지만 거기 동그라미 1번. 성립 당시부터 목적 일림이 실현 불가능한 거. 예. 점검 따고 동그라미 2번 핵심. 무효이지만 535조 1항 1호부터 무슨 책임이 발생한다? 계약 체결에서 갈등 문제 생긴다. 계약법에서 계약적 갈등 가르쳐 들었고 그 점검 딱 하고 동그라미 3번에 신경 쓸 것 전혀 없고 뒤에 후발적 불능 요거 이제는 4월 20일까지 소유권 약속을 했다. 근데 요 사이 4월 5일쯤에 이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채무, 대금 지급 채무 생겨져 이렇게. 그 대신 항상 뭐 따지라고 또 신신당부했어. 이게 후발적 불능 판단이 되면 이행에 불가능해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느냐 그걸 검토를 해야죠. 따라서 1. 벼락에 떨어졌다. 제3자가 불냈다. 그러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사유로 이행에 불가능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537조에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두 번째 매수인 채권자가 현장 가서 불냈다. 채권자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위험부담 538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마지막 매도인이 여기서는 채무자인데 얘가 불려버렸다. 그러면 매도인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슨 문제로 돌아가고 채무 불능 문제 돌아가고 그중에서도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 불능이 되고 엊그저께 배웠잖아 좀 시간에 그게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2번이 핵심 법령 자체는 유효다. 다만 그 불능이 채무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면 채무 불량 그중에서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 다음 채무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위험 부담 거꾸로 말하면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였거나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긴다. 배웠잖아요.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온다고. 그 계약법 아셔야 돼. 그 다음 목적의 적법. 여기 목적의 적법 근에서는 적법해야지 효과가 생기니까 다시 하게요. 여기 지금
이행 불능 관련해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저번 주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례 자체를 원시적 불능, 후발적으로 나누어서 한 개 문제에서 이렇게 지문 5개로 내는 문제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이걸 하나하나 별도로 사례를 여기 제3제2가 불렸다 어찌 됩니까? 이렇게 독자적인 문제를 하나씩 내기도 하고 하도 시험에서 출제를 하니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법률관계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기하법 관련져서. 그 다음 목적의 적법. 세 번째로 놓고 목적이 적법해야지 효과가 생기니까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못 갖췄다 무효다 그 말이야. 이때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번역을 하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이 목적을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법률행위 목적이 자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은 목적이 법규를 위반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법규 위반한 거니까 위반하면 효력요건 못 갖추면 무효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바꿔 말하면 내용이 민법 규정을 위반하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야. 해서 저 나오게 된 것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민법 규정 중에는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법률가 무효가 되지만 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왜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 위반하면 무효고 임의 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냐? 이 강행 규정은 흔히 이제 학자들이 개념 정할 때 선량한 봉소나 사일사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말하니까 강행 규정 글자도 명칭에 강행 그랬으니까 꼭 지켜라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이 강행 규정은 선량한 봉소 사일사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니까 요걸 지키지 아니하면 선량한 봉속 사일사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강행 당사자는 이 규정 꼭 지켜야 되니까 위반 지키지 아니하면 제재를 가하게 되고 그게 무효로 본다는 거.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법률과를 발생 안 시켜준다. 임의 규정은 그 반대고 선량한 풍속이나 사일사와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 그러니까 요거는 당사자가 굳이 지킬 필요는 없으니까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면 안 되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효과를 발생시켜준다 해서 유효가 되는데 시험은 이런 걸 물어본 거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민법에 들어있는 1118개 조 물론 시험에 다 들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중개법 관련 과목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선량함과 사일사와 관계가 있는가 강행 규정인가 또는 그 반대인가 이거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해 놓은 조문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냐 이게 규정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법규가 나오면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판단할 때는 그 법규를 두게 된 목적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참작해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결과 엊그제 계약법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죠. 어떤 거는 임의 규정이다, 뭐 강행 규정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거는 중요 조문들은 시험에서 독약처럼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엊그저께 536조 동시행항변권을 배웠어요. 이 규정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면 임의 규정이야. 따라서 어버치움에 두 종류로 물어본다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원래 동시행항변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참모가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의존관계 있으니까 동시행관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첫째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참모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당사자 뭐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항변권을 배제할 수도 있고 임의 규정이니까 이 규정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양당의 참모가 발생이 됐으나 당사자 뭐가 있으면 이거는 동시행함께 인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참모가 발생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함께를 인정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이연부담 나왔는데 537조 538조 이연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도 시험에 자주 모르는 임의 규정 따라서 이런 거를 실무에서 써먹으라고 저번에도 예를 들어줬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계약 체결한 이후에 벼락이 떨어서 옆집에 불나서 멸실이 됐다. 그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되니까 얘는 소유권은 채무 면하지만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될 건데 이때도 당사자가 뭐 하면은 특약을 맺으면 위험을 불이익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다. 매수인 채권자에게.
이런 거 특약성 하나 써놓으면 요즘에 불 많이 나잖아. 요즘에 왜 그렇게 산에 불이 많이 나? 아주 하루에 몇 군데 났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건물 별장이라고 말이야. 앞에 호수가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너무나 다 좋아하는 이 별장인데 요즘에 불이 많이 나니까 산불 나면 이거 홀라당하기 십상이라고 말이야. 요즘에 봄에 하도 불이 나니까. 그러면 요 별장이 10억짜리다. 10억짜리 매매를 딱 해요. 이렇게. 근데 매도는 이제 알아요. 여기 살아보니까 요즘에 불도 많이 나고 산불 나서 홀라당 해버릴 수 있다고. 그럼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 매도인이 10억 못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죠? 특약 매도라는 거죠. 쌍방 책임론사로 이행이 불가하면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위험은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그럼 얘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10억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 줄 써놓은 것과 동시에 돈 10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걸 써먹자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또 촌스럽게 위험부담은 임의규정이다. 이런 공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험이 안 내니까 이렇게 시험이 내니까 특약이 있으면 요 사례 내놓고 특약이 있으면 위험을 매수인 의뢰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지문을 내는 거니까. 공부했잖아요. 거꾸로 강행규정. 강행규정 꼭 지켜야 되니까. 우리 엊그저께 저당권에서 360조 제일 중요한 저당권 공부한 적 있죠? 306조 저당권 실행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이상권.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죠.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건 시험에 낸다고 내가 가르쳐줬나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현행법상 법정이상권에서 366조 저당권 실행과 소유자가 다른 요구하고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간수법에서 인정되는 간수법상 법정에서 이 두 개가 집중 출제가 되는데 간수법상의 법정이상권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조 법정이상권은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이니까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가르쳐줬잖아요. 법정에서 성립을 폐지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민법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제. 그 다음 거기 책에 보면 우측에 민법상의 강행규정 이해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거기 가로친 2번을 봐보세요. 물권법 특징이죠. 엊그제 가르쳐 드렸잖아. 계약법 들어오자마자도. 우리 물권법에는 물권의 종류 몇 종류가 규정이 되었다? 8종류가. 근데 이거는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정하는 개인이 임의로 창설 뭐하니까 물권 법정이다. 물권법 대부분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거 있잖아. 이제 그런 말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물권법에서는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니까 거꾸로 뭐 임의 규정 나오면 임의 규정 물어보겠죠? 안 그럴까요? 출제위원이?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고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물권 대부분이 그냥 강행 규정이잖아요. 물권 법칙에 따라서. 물권법 공부할 때는 임의 규정이다 이런 게 나오면 독약처럼 공부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안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해보셨는가 아니면 그냥 허당으로 했는가 내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엊그저께 담보물권 공부했죠? 담보물권, 유치권 320조, 저당권 공부했죠? 거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물으면 임의규정 2개만 예를 들어보세요. 물권법 대부분 규정 강행규정이라고. 그럼 물권법 규정 임의규정이 있으면 독약처럼 시험에 내지 않을까요? 제 개인 생각은 그러는데 머리 갈 것 없이 담보물권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유치권에서 뭐?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320조가 임의규정이죠. 따라 유치권의 성립을 폐지하는 특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 기억나나요? 예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저당권에서 특히 뭘 많이 물어본다고 신이 당부한 게 하나 있어요. 임의규정에 대해서 유달리 요즘에 저당권은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효력을 미치죠. 그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부합물이나 종물은 저당권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갈 수도 있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그거 시험에 요즘 제일 많이 나와요. 저당권에서.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이제 뒤에 공부를 했으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뒤에 공부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뒷거를 한 거예요. 그래 앞하고 연결이 되니까. 좀 쉬었다 하죠.